자,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자,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도 없다 그랬죠. 그래도 유치권 담보물권 아닙니까?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점유하는 권리, 즉 유치할 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목적물의 유치는 동그라미 2번을 줄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런데 목적물 유치하다가 보면은요,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아니 내 물건인데 왜 너는 목적물 안 돌려주고 야, 내 물건 돌려줘 라고 얘기하면 아, 나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못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진정한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데 걔한테 네가 채무 변제해라 라고 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죠. 인도 거절하고 점유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정한 소유자가 한성질 합니다. 소송을 해버립니다. 에이씨, 물건 돌려달라고. 그럼 판사가 이렇게 봤을 때 물건 돌려달라고 해, 안 해? 예, 좀 돌려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돌려달라고, 돌려주라고 판결해버립니다. 판결하는 거야. 소유자 너 물건 돌려받고 싶어? 네. 그럼 야, 유치권자 소유자한테 물건 돌려줘. 그럼 유치권자가 아니 내 돈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소유자 너는 얘한테 돈 변제해. 이렇게 판결해버린다고. 또 오지 마. 시끄러우니까. 이러면서.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유치권자가 직접 야, 네가 변제해 라고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청구해야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는 자가 와서 길길이 뛰면서 달라 그러면서 소송까지 했대요. 그럼 판사가 유치권자에게 돌려주라고 한다고. 그럼 유치권자 눈 커지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너는 얘한테 돈 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밑에 판결이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소에서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할 때는 그럼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 그래 원고한테 돌려주려니까 원고가 이기긴 이겼죠. 그러니까 원고 승소인데 일부 승소야 전부 승소야. 일부만 승소했어요. 그 이야기는 당사자 쌍방은 채무 변제와 상환의 방법으로 물건을 인도해라. 됐지? 불평 없지? 이러고 끝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매권과 간이변제 충당권이에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아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런데 우선 변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경매하는 순간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매권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건 우리 시험만 나와요. 다른 민법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유치권자가 경매하는 일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경매하는 순간 손해가 생기겠죠. 우선변제 못 받거든. 다른 우선변제권자들이 싹 다 받아가잖아요. 그럼 자기 한 푼도 못 받잖아.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물 점유를 뺏기죠. 그럼 채권만 남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실행하는 일은 없어. 하지만 담보물권이니까 경매 실행권은 있다. 이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다.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매를 해서 이익이 생긴다. 어떤 이익이?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받을 이익이 있다. 그럼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라 그래 그걸. 근데 경매를 해서 나는 우선 변제 받을 게 없고 돈으로만 바꾼대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 환가를 위한 경매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2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 줄칩니다. 그게 1번.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감정인의 평가 줄칩니다. 그게 2번.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 줄칩니다. 3번.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4번이에요.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걸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간이변제 충당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유치물 유지보수 관리 다 해야 된다고. 카센터 사장님이 자동차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동 걸어서 배터리 방전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기름치고 녹슬지 않게 다 해줘야 된다고. 그럼 기름치고 녹슬지 않게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용 들어가죠. 그 필요비 유익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개 얘기했잖아. 개가 뒤꿈치 물었대요. 그러면 그 치료비 받을 때까지 개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개 인도 거절하고 점유하는 동안에 먹여야 돼? 굶겨야 돼? 내 뒤꿈치 물었는데 먹여? 네, 그래도 먹여야 된다니까. 근데 이 개가 아무거나 먹는 개가 아니야. 쌍치기만 먹어. 쌍치기 뭔데요? 한우 칙칙 한 것만 먹지 칙 한 건 안 먹는다니까. 그럼 칙칙이 쌍치기 먹여야 된다니까.
그럼 그 매기는 비용 필요비 유익비죠. 그 말 있잖아, 말이 경주마예요. 하루에 2시간은 전력 질주하고 훈련시켜야 된다고. 근데 내가 말을 못 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줄 잡고 거품나게 뛰어야 된다니까.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 조련사 데려다가 조련시켜야 된다고. 이런 비용 다 지출해야 돼요. 요것도 그러면 또다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됐어요. 다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의 채권은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물건의 가액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채권의 가액하고 물건의 가액이 비슷해지죠. 근데 그 비슷한지 여부는 유치권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금방 얘기한 정당한 이유예요. 점유하고 있는 유치물의 가액과 채권의 가액이 비슷해졌을 때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감정인의 평가, 지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법원에 청구해야 됩니다. 유치물로 채무변제 충당하겠습니다. 이걸 간이변제 충당이다. 간이변제 충당이다. 아시겠죠? 그래도 이거는 혹시 이 물건이 객관적 가치는 피담보 채권에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한테 선물 받았다든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물건이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 간이 변제 충당. 아시겠죠? 거기 들어보세요. 뭐뭐 얘기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4개 얘기했죠. 4개. 이거 정도 4개. 그래서 이제 짜내요.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만이라도 짜내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정당한 이유, 감정인의 평가, 법원의 청구, 미리 통지. 아시겠죠? 네. 자, 경매권. 저 경매권에 17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니은에 그거 한번 줄쳐볼게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 실행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다. 간이 변제 충당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양쪽 가로 3번에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 줄칩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경락이 됐대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럼 유치권자는 경락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거절만 해야 됩니다. 왜? 돈 못 받았다고. 채무자가 아닌 경락인에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경락인이 성질 부려가면서 소송해버린다고. 이게 말이야. 남의 물건을 안 주고 그 소송해버려요. 그럼 판사가 유치권자에게 야 물건 줘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라 그랬다 그랬죠? 그 유치권자 눈 커지면 조금 있어봐. 그리고 너는 얘한테 돈 줘라. 이렇게 판결한다고요. 아시겠죠? 예. 시끄러우니까 오지 마. 그 얘기도 꼭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유치권 표에 보시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요거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제일 먼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적법 점유가 아닌 경우 유치권 성립할 수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성립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권 성립하지 않겠네요. 거기다 또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그럼 유치권 성립하지 않겠죠. 이게 성립하지 않는 사유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불법 점유로 점유가 개시가 됐대요. 유치권 성립 안 하겠네.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자 불법 점유자잖아요. 유치권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해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대요. 그럼 이것도 불법 점유 아닙니까? 유치권 성립하지 않겠죠. 근데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자, 요게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겠지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고 나중에 유치권이 성립해도 이후 저당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대항하려면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겠지. 여기 지금 갑이에요.
갑이 소유자고요. 두 번째 을이 저당권을 먼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이 채권이 먼저 발생을 한 거예요. 채권이 먼저 발생했고 네 번째 을이 경매 신청 나중에 해. 채권에 먼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정이 여기에 또 전세권자가 생겼다. 저당권자가 생겼다 그래. 저당권자가 또 생겼고 다섯 번째 병이 목적물에 점유를 취득했습니다. 점유를 취득했고 여섯 번째 이번에는 정이 경매를 실행하겠다고 경매 신청 등기가 돼버렸다고. 이 경매 신청 등기가 됐다. 그럼 요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A가 경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겁니까? 2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이후의 권리는 싹 다 소멸해야 되는데 이 중에 소멸하지 않는 게 유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의 유치권은 언제 성립했죠? 5번에서 성립했죠. 얘 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은 요 시점인 거야. 그럼 이 유치권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거지 않습니까? 이 유치권으로서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 갑이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예요. 세 번째 병이 요거는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 나중에 했지만 여기는 또 점유를 먼저 하고 채권 나중에 발생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반대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먼저 점유 먼저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점유를 먼저 했고 네 번째 정의 저당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이 경매 개시 기입 등기 경매 신청 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병의 채권이 확정이 돼버렸다고. 그리고 일곱 번째 A가 경락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압류의 효력은 여기서 발생했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요. 근데 유치권이 성립한 건 언제입니까? 여기서 유치권 성립했죠. 이때는 유치권은 성립했으나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유치권 뭐에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 혹시 경매 절차가 취하가 돼버리죠. 경매 절차가 취하가 되면 이거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경매가 실행이 됐대. 그러면 경매 신청 등기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거기 첫 번째 있는 판례는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점유가 되고 있다면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그게 토지가 있었는데 갑소유 토지가 있었는데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다고.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이 건물에 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병은 그 수리비 가지고 을에게 유치권 주장하면서 이거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건물의 존재 자체는 갑 입장에서는 무단 불법 건물이죠. 그럼 얘가 이거 철거하라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럼 철거하라고 하면 여기서 병이 나 돈 못 받았는데 그건 뭐라 그래? 그건 네가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건물의 존재 자체가 불법 건물이라는 거야. 근데 저 건물에 수리비를 지출한 병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면 갑은 병에게 해당 건물에서 퇴거해라. 왜냐하면 철거가 방해하고 있는 방해물이거든요, 저거. 퇴거해라 라고 청구하고 건물 철거해라 라고 할 수 있다고. 건물의 존재 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는 불법 건물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목적물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압류가 먼저 있은 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압류가 먼저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이 압류는 강제 경매를 위한 압류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써놓을게요. 압류 밑에다가 플러스 가압류. 가압류도 해당합니다. 그죠? 그러면 가압류나 압류는 언제 하는 거야? 강제 경매 시에도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완료돼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했답니다. 그럼 유치권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생겼죠? 그러면 그로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대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과실수취권입니다. 유치권자는 목적물 점유하는 자죠. 점유하는 자.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취득한답니까? 수취한답니까? 수취한대지. 수취. 그럼 취득한다는 얘기는 그냥 갖는다는 얘기고 지가 점유하고 있을 테니 과실은 우선적으로 걷어들일 거 아닙니까? 그럼 수취한 과실로서 그냥 소유자가 된다가 아니라 먼저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데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과실의 대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경매를 해라. 자, 과실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이자 먼저 충당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물의 사용권인데 유치권자가 유치물 사용하려면 그 소유자, 채무자 승낙이 있어야 되죠.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니까 사용수익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소유자가 사용하라 그랬대. 자동차 카센터 계속 세워놓고 그러면 오히려 녹슬어갖고 안 좋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출퇴근해도 좋아 그랬다는 거예요. 차 가지고. 그럼 그 차 가지고 출퇴근하는 거 허락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용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익이 뭐야? 과실이거든. 그럼 그 과실은 원래 물건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물건의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받을 돈 있으니까 또 받고 이건 줬다 뺏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 채무변제에 충당한다. 그러면 채무변제에 충당하면 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들어 더 늘어나요? 줄어들죠. 그럼 변제하고 똑같은 거잖아. 채무자에게 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인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하고 기억내은 다 줄쳐놓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 그럼 사용이익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사용이익은 뭐야? 과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이익은 어떻게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되죠? 소유자에게. 근데 소유자에게 돌려줬다가 다시 나한테 갚을 돈 갚아야지. 그리고 뺏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어떻게 한다? 채무변제에 충당해도 무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존을 위한 사용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한겨울에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했대.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한겨울에 주택 인테리어 공사했대요. 그리고 그 주택을 점유하면서 문 잠가 놓고 주택 소유자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는 보일러 가동하면서 수돗물 같은 것도 틀면서 사용하는 게 그 주택 보존에 훨씬 더 유리하죠.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생긴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는 누구 줘야 돼? 소유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유자 줘야 되는데 소유자 줬다가 나한테 받을 돈 갚아 그래서 되뺏느니 과실로 해서 변제에 충당해버린다고. 그럼 채무자의 채무가 줄잖아요. 채무자의 채무가 줄으면 채무자에게 갚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한 페이지 넘겨서 175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비용상환 청구권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있는 판례 있잖아요. 예, 위에 있는 판례. 그 1번 판례 한번 볼게요. 부동산 임차인이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답니다. 유치권 행사하면서 종전대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대요. 유치권 행사하면서 종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는 아니죠. 하지만 그 사용이익은 뭘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과실로 취급해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답니다. 그럼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된다죠. 그 뒤에 할 얘기 있잖아. 다만 변제에 충당해버려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325조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아까 개 매겨야 된다 그랬죠? 그 개 묶어놓고 사지를 묶어놓고 네가 내 뒤꿈치를 물어. 그래서 개 같이 뒤꿈치 물고 그럼 같이 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 지출한 때는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항상 누구 선택입니까? 돌려받는 사람 선택이죠. 소유자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소유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도 있다. 자, 여기는 추가적으로 밝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로 목적물 점유 중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을 다시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판례는 밑에 있는 2번하고 밑에 있는 판례 같이 연결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유치권자 의무, 이 의무라고 하는 건 그 비용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그 말이 뭐예요? 필요비 지출할 일 있으면 필요비 지출하고, 또 비용, 기타 비용 지출할 거 있으면 기타 비용 지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죠. 승낙이 있으면 사용 수익 담보 제공하고, 그로부터 생긴 이익은 과실로서 유치권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채무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 사용 수익 담보 제공하지 못하는데, 혹시 승낙을 받으면 담보 제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로 인해서 생긴 이익은 채무자에게 돌려주면 되죠, 소유자에게. 그런데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 승낙 없이도 할 수 있고, 이것도 과실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유치권의 소멸 원인 중에 일반적 소멸 원인이다. 그래서 모든 물건의 소멸 사유, 목적물이 멸실됐다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 소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담보물건 공통된 소멸 사유 뭐죠? 피담보 채권 소멸이죠.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유치권 무조건 소멸입니다.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질권 무조건 소멸이죠.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 무조건 소멸이죠. 왜요? 부종성이라고 얘기했죠. 무조건 소멸합니다. 부종성의 원칙상 무조건 소멸한다. 자, 그리고 326조 이거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거는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질권이나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권이나 저당권 행사 중이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권을 행사하거나 저당권 행사하거나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에도 피담보 채권 별도로 계속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되면 유치권 소멸하는 거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특유의 소멸 원인입니다. 유치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유치권을 소멸할 수 있는데,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이 있을 때, 무단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답니다. 그럼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제1항에 유치권자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또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제3항에 유치권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바로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2번에 채무자가 실제로 유치권 소멸 청구한 경우에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 사실로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말은, 자, 예를 들면요. 채무자가 세탁소에 바지 맡겨놓고
돈이 없어서 세탁소 바지 못 찾아오고 반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맨날 요즘 사장님한테 걸려갖고 혼나겠죠. 반바지 입고 출근한다고. 너 내일도 반바지 입고 출근하면 잘라버릴 거야 그랬는데 역시 돈을 마련 못했네. 그래서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데 KTX를 딱 타고 회사까지 가려고 그러면서 오늘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세탁소 아저씨가 내 바지 입고 처갓집 가네. 딱 걸렸죠? 딱 걸린 거야. 그럼 뭐라 그러대? 아저씨 내 바지 입고 어디 가세요? 바지 멋있네. 그리고 그냥 갔다는 거야. 그럼 소멸 청구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럼 유치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얼른 처갓집 갔다 와서 다시 걸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딱 걸리니까 거기서 채무자가 아저씨 당장 벗으세요 라고 하면 이게 소멸 청구죠. 소멸 청구하면 그때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지. 역시 내 바지는 아저씨가 입어도 멋져 그러고 갔답니다. 그럼 유치권 소멸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하게 되면 벗어줘야 됩니다. 세탁소 사장님 팬티 입고 처갓집 가는 일이 생기죠. 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어떻게 반바지 좀 저한테 주면 안 될까요? 안 줘도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타담보 제공으로 인한 소멸이에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자동차 수리비가 20만 원인데 자동차 가액은 500만 원이에요. 이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2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20만 원짜리 다른 물건을 제공을 해주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카센터 사장님이 난 그건 싫어. 이 자동차 계속해서 점유할래. 라고 하면 또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법원에 판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매분 소증자 들어가는 청구권은 전부 형성권이었잖아요. 근데 타담보 제공으로 인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 있죠. 이때는 유치권자의 동의 내지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 소멸 청구만 갖고 소멸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타담보 제공으로 인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성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177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여기서 타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가름하는 판결이 있어야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점유의 상실이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유치권의 성립도 목적물을 적법한 점유하고 있어야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존속기간 중에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점유를 뺏겼답니다. 그럼 유치권은 소멸하는데 그 점유의 상실 사유가 스스로 점유를 포기했다 그럼 즉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점유를 침탈당한 거였다. 그럼 일단 유치권은 소멸하되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으면 즉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 침탈이 있을 때 침탈 후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엔 유치권은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다만 점유의 침탈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침탈 당한 후 1년 이내에 점유를 회수하면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유치권도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해 주겠다. 이해되셨죠? 자, 그 밑에 있는 24회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유치권에는 물상대의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왜 없는 거죠? 우선변제권이 없죠? 그래서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습니까? 예. 피담보 채권의 양도와 목적물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거 양도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고 같이 양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과 같이 양도하면 되는 겁니다. 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침을 경매할 수 있다죠. 다만 우선 변제권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유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 변제 충당을 허가한 경우에 이거는 보세요. 제가 아까 간이 변제 충당의 요건은 법에 딱 정해졌죠. 4가지 요건이요. 그럼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거든요. 법률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 법원의 감정인의 평가, 그 다음에 법원의 청구, 그럼 법원 명령 아닙니까? 그리고 채무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죠. 그래서 간이 변제 충당에 관한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질권이죠, 질권. 예, 질권이야. 여러분, 그 24회 문제에 이제 질권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질권은 17회 때 잠깐 한번 나오고 18회 때인가요? 한번 나오고 24회 때 한번 나왔는데 담보물권에서 두 문제 나오거든요. 담보물권에서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유치권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저당권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질권은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죠. 질권 제가 알기로 한 7년 만에, 6년 만에 나온 거 같아요. 6년 만에 나왔나? 16회 나왔나요? 네. 16회 때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네. 8회 반에 나왔네요. 그래서 질권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유치권의 한 문제, 저당권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질권은 굉장히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권도 약정담보 물권이 원칙이죠. 하지만 동산에 대한 약정담보 물권이고 일반 채권 외에도 질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걸 권리질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부동산의 저당권하고 동산의 질권하고 차이가 뭡니까? 저당권자는 목적물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만 질권자는 목적물 점유하고 있다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등기해 줘야 되죠. 질권이 성립하려면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인도해 줘야 된다고. 인도하는데 인도 방법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점유 개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점유 개정이 안 되는 게 우리 조금 아까 유치권도 점유 개정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점유 개정 안 되는 거. 선의 취득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질권도 점유 개정에 의한 질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산에 대한 약정담보 물권이고 줄칠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그대로 나올 거야. 법적 성질, 질권도 내 물건,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질권 성립하는 거니까 타물권이겠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약정담보물권이라고 돼 있죠. 약정담보물권. 근데 법정 질권이 있대요, 없대요? 있습니다. 법정 저당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어디서 나와? 임대차에서 나온다고. 여기서 나올 게 아니야. 자, 괜히 뭐 줄치고 그러지 마세요. 법정 저당권이 있다, 없다? 있다. 법정 질권은 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임대차에서 나온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여기 시험에 나오면 모든 시험이 다 그랬어요. 법정 저당권을 인정하면 법정주의 위반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우리 민법에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있다고 얘기했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임대차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 아니에요. 민법에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동산질권이라고 해서 179페이지 동산질권 보이십니까? 그래서 동산질권자는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채권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어떻게 하고? 점유하고 그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죠.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뭐가 생략된 거냐면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당권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산질권의 성립은 자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런데 질권 설정 계약은 어떻게 돼?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인도 방법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중에서 안 되는 거 뭐라 그랬죠? 점유 개정. 그럼 밑에 자 설정자에 의한 대리 점유 금지다. 설정자 채무자 아닙니까? 네가 나 대신 점유해라. 그게 점유 개정이죠. 그래서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을 점유하게 하는 게 뭐죠? 이게 점유 개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권을 설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매각을 통해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채무 변제 충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건은 질권을 설정을 할 때 그 물건은 양도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되잖아요. 양도가 불가능한 문화재 같은 거 질권 설정할 수 있어요? 뽕은? 필로폰, 불법 무기 이런 거는 질권 설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질물은 양도할 수 있는 동산이어야 됩니다. 양도가 금지된 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변제받을 방법이 없잖아. 매각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라고 하는데 돈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고 돈 빌린 사람이 채무자 아닙니까? 얘가 여기다가 자 2천만 원을 빌려줬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동산을 얘한테 뭐 했답니까? 인도했대죠. 이러면 채무자가 질권을 설정한 거고 얘가 또 동산이 없네. 그러면 친구가 담보 제공하는 경우 있죠. 얘는 뭐야? 물상보증인이지.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얘가 질권 설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권자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 질권 설정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피담보 채권입니다. 여러분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나중에 질물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이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아갈 금액이 피담보 채권 아닙니까? 이 피담보 채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될 수 있어요. 금전 채권이든 비금전 채권이든 현존 채권이든 장래 채권이든 특정 채권이든 불특정 채권이든 확정 채권이든 불확정 채권이든 관계없이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데 다만 혹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으면 받아갈 금액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쪽 가로 3번에 피담보 채권이 있죠? 여기는 답을 거 없이 옆에다가 점 2개 찍어 놓고 ALL, A11이라고 하지 말고 ALL, 그럼 뭐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요. 아니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제가 ALL 하니까 얼마 전에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모든 거 이렇게 했더니 질문 들어와서 A11 뭐냐고. 그렇죠? 질문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요거 꼴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뭐가 내야 되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이게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하나 보십니다. 피담보 채권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금전적 가치를 뭐만 하면 되는 거죠? 환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산의 인도 방법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질권 설정자로 하여금 대리점유 즉 점유 계정만 금지가 되지 나머지는 다 인도 방법으로 가능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동산 질권의 효력은 가장 좋은 게 뭐야? 우선 변제적 효력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변제적 효력은 이 동산의 매각을 통해서 우선 변제 받아야 되는데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이 뭐냐? 이 동산 매각을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돈이 동산으로 인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고 한다고. 다시 피담보 채권은 이 동산 매각을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둘이 거래합니다. 거래하는데 거래 개시했고 변제 기일이라고요. 그럼 빌려준 돈을 뭐라 그래? 원본 2천만 원이겠죠. 여기에 이자 약정 합니까 안 합니까? 이자 약정 합니다. 혹시 누군가 계약을 위반해서 이자를 뭐 어떻게 해서 안 주고 어쩌고 그러면 위약금으로 얼마 위약금 약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약금 약정하면 되는 거죠. 변제 기일이 지나면은요 뭐가 생기는 거야? 지연 손해가 생기죠. 채무 불이행 아닙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뭐라고 얘기해? 지연 손해금. 그 다음에 끝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매 실행 비용 있죠? 실행 비용. 이것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으니까 발생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당권도 다 똑같아요. 근데 저당권하고 질권하고 차이가 질권자는 목적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이구 다 썼네.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요만큼 썼어요. 자, 질권자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죠. 목적물 점유하는 과정에 목적물 유지보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썩어서 다 없어질 수 있죠. 그럼 자기한테 손해가 생길 테니 질물에 뭐가 있어요? 보존 비용. 그렇죠? 질물의 보존 비용이고, 질물에 하자가 생기면 그 하자 방치하면 또 같이 뚝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물에 어떻게 합니까?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죠? 손해가 생길 거 아닙니까? 질물의 하자 보수 등으로 인해서 돈을 지출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손해가 되는 거지. 요게 다 질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데, 요거는 질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거는요 모든 담보물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당권이나 질권에 다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질권에만 있는 거죠. 질권자가 목적물 점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여기 실행비용 나왔죠? 질권의 실행비용,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여기 지연손해,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다 들어갔죠?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래서요, 보존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있죠? 손해배상을 담보한다. 요거는 뒤에 가면 저당권에는 없어요. 예. 자, 그럼 목적물은 그렇습니다. 목적물은 당연히 인도된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물은 동산이어야 됩니다. 근데 양도가 가능한 동산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매 실행할 때는 질권으로 제시된 동산을 질물이라고 합니다. 질물의 종물 있죠? 종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물이 같이 인도가 됐대요. 그럼 같이 경매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과실입니다. 과실.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거는 유치권에서도 있었잖아요. 유치권자든 질권자든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용수익권이 있어요, 없어요? 사용수익권 없죠? 점유만 하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 물건의 사용을 통해서 이익이 생겼으면 과실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되지만 이거 가지고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변제 충당하는데, 변제 충당할 때는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이거는 유치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혹시 질물이 멸실돼 버렸다는 거야. 멸실돼서 가치변형물이 생겼답니다. 이 경우에는 물상대위 가능하죠. 질권자도 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질권자 목적물 점유하는 자지요. 그래서 질권자는 전조 채권, 피담보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그 채권자 중에서 등기된 채권들이 있죠. 등기된 채권, 입증 절차가 완료된 채권들 아닙니까? 대항력을 갖춘 채권들인 거야. 이 대항력 갖춘 채권이 우선권이 있는 채권 아닙니까? 대항력 없는 채권은 우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등기된 채권이라든지 입증 절차가 완료된 대항력 있는 채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받는 방법은 뭐냐? 경매하면 되는 거죠. 경매 실행해서 우선 변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뭐 할 수 있어? 간이 변제 충당할 수 있다고. 질권자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동안 뭐 지출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존 비용, 그 다음에 하자 있으면 하자 보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면 비용이 계속 지출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물에 가액하고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 금액하고 비슷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 간이 변제 충당하는데, 간이 변제 충당 유치권하고 똑같아요. 몇 가지 있어야 돼? 네 가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지? 또 책 보지 말고요, 얼른. 머릿속에 있는 거 한번 꺼내봐야 된다니까. 뭐라고요? 정당한 이유, 조금 아까 가액이 비슷해졌다. 감정인의 평가, 법원의 청구, 미리 통지, 채무자에게. 아시겠죠? 요거 하고,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는 뭐냐면, 이거 매각을 통해서 받을 돈 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매각을 통해서 받을 돈 다 받았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받을 돈 다 못 받았대요. 그럼 채권 만족을 충분히 못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또 압류해서 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질물 이외. 자, 거기는 특별히 법조문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질계약의 금지다라고 하는 게 뭐냐. 339조에 질권 설정자는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의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또는 법률에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질물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채권자의 폭리와 채무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인데요. 자, 제가 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당포에 갖다 물건으로 맡기는 게 이제 질권 설정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하도 다양한 형태의 그 전당포 영업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질권만 가지고 그 감당이 안 돼서 전당포 영업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전당포 영업은 원래 질권에서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거 이제 갖다 맡기면서 전당포 사장님이 보더니 이거 좋은데? 야, 이거 채무 변제기가 뭐 12월 말인데 12월 말 되기 전에 작자가 나타나면 내가 이거 그 사람에게 팔을게. 이렇게 약정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그건 싫은데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럼 저는 어떻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야, 이건 뭐 돈을 갚냐? 그냥 내가 가질게.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런 거야. 그래서 유질계약이라고 하는 게 유질이 뭐야? 질권이 깨진다는 뜻인 거예요. 유질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잘못되는 걸 뭐라 그래? 유산한다 그러죠? 질권이 잘못되는 걸 뭐라 그래? 유질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유질계약의 금지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변제기 전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내가 가질게. 아니면 법률이 정한 방법이 아닌 기타 방법으로 질물 처분하게 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약정해도 그건 무효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동산질권자의 전질이라고 해서 182페이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